청취자님, 만약 당신이 풍경화한 점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고 감상평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형장으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진짜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1453년 조선에서는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바로 이 한 장의 두루마리 그림 때문에 참혹한 피바람의 희생양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예술과 피바람이라는 단어가 참 안 어울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제 책상 위에 두 가지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그 험준한 산세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 몽환적인 복숭아꽃 계곡으로 이어지는 정말 압도적인 장엄함을 뿜어내는 두루마리 그림의 복원 이미지고요. 벌써부터 그 웅장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건조한 텍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23명 남성들의 나이, 직업, 직급이 빽빽하게 적힌 일종의 인사기록도 같은 명단이죠. 그 그림 한 점이랑 23명의 정치적 엘리트 명단이라 사실 겉보기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조합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미술사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 하나에 조선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떻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형 선고장이 되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네, 그 치명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해부해 보는 거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1447년 그 세종 황금기의 끝자락에 탄생한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 작품이 어떻게 그 시대를 완벽하게 담아낸 타임캡슐이자 잔혹한 권력투쟁의 도화선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청취자님도 이 그림의 구조를 머릿속에 함께 그려보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양의 두루마리 그림은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이 이동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는 정반대입니다. 그 서양의 책을 읽듯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철저하게 계산되어서 기획된 작품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 시각적인 대비가 정말 극단적이에요. 약간 그림의 왼쪽 절반을 차지하는 도입부를 보면 바위들이 빙하처럼 엄청 날카롭고 험준하단 말이죠. 맞아요. 아주 기괴하죠? 네, 무슨 흑마법사가 사는 다크 판타지의 배경처럼 위협적인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오른쪽으로 쓱 옮기면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 날카로운 바위선은 온데간데 없어지죠. 맞습니다. 여백하고 먹의 농담이 되게 부드럽게 어우러진 평화로운 복숭아꽃숲,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도원이 드넓게 펼쳐지잖아요. 이게 현실의 어떤 극단적인 시련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완벽한 평온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극적인 서사를 공간적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시련 뒤에 오는 평화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 놀라운 풍경이 조선의 실제 명승지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철저히 한 사람의 뇌리에 각인되었던 꿈속의 풍경입니다. 그 꿈의 주인이 바로 당시 29살이었던 안평대군이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당시 왕위 계승 서열 상위권에 있던 막강한 권력자요. 네, 그리고 그 꿈을 시각화한 인물이 바로 안견이라는 직업화가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묘한 위화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왕의 아들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꿈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를 불렀다. 이거 현대에 비유하자면 약간 억만장자 재벌 3세가 자기 꿈을 구현하려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고용해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지시한 격이잖아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대체 29살의 이 젊은 대군은 굳이 왜 이런 거창한 작업을 한 걸까요?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직접 그린 안견이라는 인물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견은 양반 엘리트가 아니었거든요. 신분이 높지 않았군요, 네, 중인계층 출신의 도하서 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죠. 중인이라면 그 말 그대로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중간 계급이잖아요.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 시선에서는 그냥 그림 그리는 기술직이었던 거 아닙니까? 당시의 엄각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정확히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평대군의 그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몽유도원도를 완성한 안견은 무려 종사품 대호군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잠깐만요. 종사품 대호군요?
와, 이거 현대의 직급 체계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 파급력인 건가요? 오늘날로 치면 국가기관이랑 계약 맺고 일하던 외주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 부처의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으로 파격 발탁된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차관보요? 세상에. 네, 흔히 조선의 과학계에 노비 출신으로 계급장을 떼고 신분 상승을 이룬 장영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예술계에는 바로 이 안견이 있었던 겁니다. 오직 그 예술적 천재성 하나로 견고한 신분의 벽을 산산조각 낸 것이죠. 외주 디자이너가 차관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파격성이 확 체감이 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난 스캔들이었겠죠. 그런데 안평대군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내가 아끼는 예술가니까 승진시켜줘야지 이런 수준의 단순한 후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조선 사회에서 왕족이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는 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는 일이니까요. 안평대군의 의도는 훨씬 더 깊고 치밀했습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꿈이라는 건 그 현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의 억압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었나요? 하늘의 뜻, 즉 천명이나 어떤 미래를 암시하는 거대한 징조로 해석되었죠. 안평대군은 자신이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거니는 꿈을 꾸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주 영리하게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신기한 꿈을 꿔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평화로운 도원으로 이끌어갈 하늘의 선택을 받을 리더다. 이런 식의 자기 PR을 시각적 매체를 통해 선언한 거군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안평대군은 이 메시지를 그냥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거대한 기획은 안견이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자료, 23명의 명단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두루마리 그림을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쫙 돌리면서 감상평, 그러니까 찬시와 찬문을 직접 친필로 적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이메일도 없고 카카오톡 단체방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예 불가능하죠. 그럼 이 거대한 비단 두루마리를 누군가 물리적으로 딱 들고 23명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글을 받아냈다는 건가요? 네, 물리적인 시간과 공력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 작업이었죠. 누군가 시를 지어서 두루마리 빈 공간에 딱 적어 넣으면 다음 사람은 앞 사람의 시와 글씨체를 감상하면서 그 옆에 자신의 통찰을 덧붙이는 식이었어요. 릴레이로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림 하나를 매개로 23명의 지식과 세계관이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누적되어 간 겁니다. 와, 이건 마치 현대의 블록체인 기술 같네요. 그 그림이라는 최초의 블록이 딱 생성되고 당대 최고 권위자들이 한 명씩 자신의 친필 시를 덧붙일 때마다 그것이 새로운 노드가 되어서 이 프로젝트의 정치적, 문화적 가치를 서로 보증하고 증명해주는 방식이잖아요. 야, 블록체인 비유 정말 탁월하시네요. 정확히 그런 원리입니다. 명단에 서명한 23명이 늘어날수록 안평대군의 권위라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막 폭등했을 테고요. 그런데 그 서명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나이와 분야를 초월했죠. 네, 면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볼수록 경이로움을 넘어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전문가님, 이 최고 원로 그룹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70세의 우의정 하연은 조선을 행정을 책임지는 청백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궁중음악을 집대성해서 아악을 정리한 박연 역시 70세 전후의 노구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근데 제가 이 명단에서 가장 놀랐던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62세의 예조판서 김종서 장군이에요. 아, 호랑이 장군. 백두산 근처의 호랑이들을 막 때려잡으면서 4군 6진을 개척한 그 무시무시한 북방의 무장이잖아요. 그런 분이 평화로운 복숭아꽃 그림을 보고 낭만적인 시를 지어 올렸다. 피냄새란 화약냄새에 익숙한 장군이 붓을 들고 도원을 노래했다는 그 간극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평대군 네트워크의 힘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떠오르는 젊은 천재 학자 그룹의 참여도 압도적입니다. 젊은 피들도 대거 합류했군요. 훗날 조선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34대의 신숙주, 36세 최항, 그리고 무려 24세밖에 안 된 서거정 같은 집현전의 핵심 브레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24세 서거정이라 천재들이네요, 정말. 네, 그리고 천문학자였던 37세 김담, 또 안평대군과 영원의 단짝처럼 지냈던 20, 30세대인 박팽년, 성삼문, 이계도 당연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어벤져스 총출동이네요. 하지만 제가 이 명단에서 가장 미스테리하다고 느낀 인물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90세의 천봉 마누스님이에요. 아, 마누스님. 이분이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죠. 청취자님, 이건 약간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대목이거든요. 조선은 건국 첫날부터 숭유억불,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철저히 억압한다는 국가 이념을 내세운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승려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제한받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왕의 친아들이 주도하고 우의정과 판서, 집현전 최고의 유교 성리학자들이 총출동한 이 국가 최상위 엘리트 프로젝트에 90대 노스님이 당당하게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이 기이한 동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세종이라는 군주가 이끌던 15세기 조선 사회가 도달했던 철학적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 세종시대의 포용력 같은 건가요? 네, 세종시대의 핵심은 어떤 교조적인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포용이었습니다. 학문의 종류나 출신 성분보다 그 사람이 가진 전문성과 통찰력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곁을 내어주었죠. 능력이 최우선이었네요. 마누스님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세 왕조를 거치면서 엄청난 철학적 깊이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안평대군과 지식인들은 이념의 차이를 훌쩍 넘어서 그의 90년 인생이 담긴 통찰을 존중했던 겁니다. 국방, 음악, 천문, 행정, 유교 성리학 그리고 불교까지. 와, 그야말로 15세기 조선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성의 극치가 이 23인의 블록체인 안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네요. 정말 전무후무한 드림팀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안평대군이 이토록 방대한 인재들을 모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면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루마리 그림을 돌리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냥 경회로 같은 곳에서 으리으리하게 잔치를 열거나 아버지 세종한테 건의해서 이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주면 더 직관적이고 확실한 내 사람 만들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나눈 술잔의 맹세는 다음날 숙취와 함께 휘발되어 버리거든요. 아, 말은 사라지니까. 네, 게다가 벼슬이라는 건 언제든 왕실의 변덕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조선은 문의 나라, 기록의 나라였습니다. 기록은 영원히 남죠. 비단 위에 당대 최고의 붓으로 남긴 시와 이름은 물리적으로 영원히 남는 충성의 서약서이자 변치 않는 사상적 연대의 징표였습니다. 안평대군은 가장 우아한 예술의 형태를 빌려서 가장 견고하고 영구적인 정치적 결속력을 다진 것이죠. 와, 정말 영리하네요. 무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도원이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딱 제시하고 그 꿈에 스스로 동참해서 이름을 남기게 만들다니요. 최고 수준의 정치적 기획력이죠. 듣기만 해도 세종시대의 찬란한 문화적 유토피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치자님, 역사에서 이 완벽한 평화라는 단어는 대개 가장 끔찍한 비극의 전주곡일 때가 많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 그림이 완성된 1447년이라는 시기의 캘린더를 들여다보면요. 평화로운 먹빛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네요. 1447년은 정치적으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던 폭풍 전야였습니다. 위대한 성군 세종은 오랜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있었고요. 맞아요.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죠?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 문종 역시 건강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기가 다가오고 있었군요. 왕좌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안평대군이 이렇게 지변전의 젊은 엘리트들과 국가 원로들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언제 닥칠지 모를 권력 교체기에 자신이 국정의 중심을 잡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아, 겉으로는 예술을 논했지만 속내는 달랐군요. 겉으로는 우아하게 시를 짓고 예술을 논했지만 그 본질은 조선의 차기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인재와 브레인이 지금 내 비단 두루마리 안에, 즉 내 수하에 모여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정치적 무력 시위였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서늘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을 보면서
야, 내 세력이 이렇게나 탄탄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꼈겠지만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야심가의 눈에는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 그 사람의 시선 말이죠. 네, 호시탐탐 다음 왕자를 노리고 있던 그의 친형,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의 시선 말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이 몽요도원도는 결코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정치적 적들의 이름이 아주 친절하게 적혀있는 살생부이자 처단해야 할 타겟 리스트로 보였을 거예요. 세상에 살생부라니요? 자신을 제외한 국가의 핵심 역량이 동생인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뭉쳐서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며 수양대군은 극도의 위기감과 분노를 느꼈겠죠. 예술이 완전히 권력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셈이군요. 그리고 불과 6년 뒤인 1453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빼듭니다. 계유정난이라는 그 피비린내 나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아, 수양대군의 그 철퇴가 안평대군의 평화로운 도원을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서명을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영모에 꼬리표가 붙어버렸을 테니까요. 네, 그 꼬리표가 결국 죽음을 불렀죠. 북방의 호랑이였던 김종서 장군은 계유정난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어서 철퇴를 맞고 끔찍하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을 꾸었던 주동자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죠.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젊은 패기와 학문의 깊이를 담은 찬시를 적어내려갔던 그 지편전의 천재들, 박팽년, 성산문, 이계 등은 훗날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됩니다. 아, 사육신 사건이군요. 네,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달궈진 인두로 살이 찢어지고 거열형에 처해지는 등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방식의 고문을 견디다 결국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와, 처음 자료를 보았을 때 그림 왼쪽에 묘사된 그 기괴하고 험준한 바위산들이 단순히 안평대군의 꿈속 장애물을 극적으로 묘사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들 보죠. 그런데 그들의 끔찍한 결말을 알고 나서 다시 그림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날카로운 바위들은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하고 했던 그리고 결국 넘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숙청의 암시였네요.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만나는 그 평화로운 도원은 현실의 조선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저 허무한 백일몽일 뿐이었습니다. 예술의 역사에서 이토록 찬란한 아름다움과 참혹한 비극이 한 장의 비단 위에 공존하는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맞아요. 참 씁쓸합니다. 몽유도원도는 15세기 조선이 도달했던 문화적, 지적 성취의 정점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자 동시에 지식인들의 낭만적인 연대가 무자비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게 바스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명서이기도 하죠.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네, 그들이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정성스레 써내려간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역설적으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되었다는 점. 그게 바로 역사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고도 먹먹해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그저 오래된 풍경화 한 점을 감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죠. 네, 우리는 붓끝 하나로 계급의 한계를 부수고 올라간 안견이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를 보았고요. 90대 스님부터 20대 천재학자까지 아우르던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포용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비교까지도요. 맞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23인의 지식 블록체인이 권력의 탐욕 앞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핏빛 잿더미로 변해버렸는지도 확인했잖아요.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갤러리 벽에 박제되어 있는 조용한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욕망과 권력, 타협과 투쟁이 핏줄처럼 얽혀서 펄떡이고 있는 가장 생생하고 치열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종이 위에 쓰인 사상이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의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지, 그리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묵직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은 탐험을 마치기 전에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거대한 삶의 전환점이나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죠. 만약 당신이 내일 당장 그 거대한 폭풍우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당신의 삶이라는 두루마리에는 어떤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싶으신가요?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이네요.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당신이 꿈꾸는 삶의 방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얹으면서 그 무게를 함께 견뎌줄 23명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일상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요. 당신만의 지식 네트워크와 당신이 가다고자 하는 유토피아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험준하고 잔인한 현실의 바위산을 지나서 평화로운 도원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기꺼이 함께 시를 지어줄 사람들의 연대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